네, 안녕하세요. 그 내과학회 이제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하고요. 전 내분비내과 전문이고. 네, 저는 이제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전문의인 김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내과 전문의를 저희한테 모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심장의 어떤 그 건강이라는 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결국 나중에 봤을 때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관상동맥 질환이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당뇨병,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엔드라인에 결국 뭐가 늘어나냐라고 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오래 좀 사실 수 있도록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간단하게 그 닥프에 올라왔었던 이제 사전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먼저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질문해 주시죠. 심근경색에 좋은 음식 이러면 좀 너무 식상하고 이게 좀 먹기 싫은 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심근경색 잘 걸리게 할 것 같은 음식 베스트 3. 사실 제가 내분비내과고 사실 여기 심장내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음식 심장내과 전문의가 보시기에 이거는 진짜 뭔가 심장혈관 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베스트 음식 3가지 뭐가 있는지. 베스트 걸리게 할 것 같은 음식이라 하면 아무래도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네네. 고지혈증, 당뇨병을 유발할 만한 그렇죠. 음식물이 되겠죠. 그 전 단계를 먼저 유발할 것 같은 음식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좀 꼽아 보신다면은 뭐 어떤 그 성진들이 있겠지만 그냥 생각나는 이미지, 물론 이게 정말 베스트 3는 아니고 당연히 김태호 교수님의 그냥 개인적인 음식에 대한 생각이죠. 또 그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굉장히 또 다른 음식이 되기도 하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이라 하면 네. 미국 생활에 네.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음식물이 아닐까. 어떤 햄버거. 햄버거. 음, 햄버거는 근데 햄버거 근데 안에 양배추도 패티. 들어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포테이토. 감자칩을 같이 먹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염식이. 그러니까 아.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햄버거 세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햄버거 세트. 햄버거 세트에는 햄버거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햄버거 세트. 그렇죠. 사실 양상추 별로 안 들었고 소스 많이 들어있고, 짜고. 좀 짜고, 그리고 콜라랑 감자, 그러니까 이제 포테이토라고 하죠. 이 감자튀김을 같이 먹는 이 한 끼. 그렇죠. 고열량. 고열량. 그리고 가공되어 있는 프랑스 지방. 육가공되어 있는 가공육. 가공육. 그리고 굉장히 짜고 그리고 짜고. 양도 굉장히 많고 더불어 네. 이제 우리 탄산음료 대표적인 걸로 이제 콜라 같은 네. 거 곁들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독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고열 양식이. 햄버거 세트. 맞습니다. 첫 번째다. 그, 근데 의외네요. 보통 사실 하면은 그냥 이제 보통 포화지방 생각하니까 막 기름이 엄청나게 많은 막 튀김이라든지 막 대창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햄버거 세트. 근데 이것도 그렇죠. 사실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그냥 두 번째. 저는 또 이제 미국 생활에 가장 이제 많이 접하게 된다고 하면 네. 이제 아주 두꺼운 고기 같은 스테이크. 그런 게 스테이크.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구화되어 네. 있는 식생활로 네.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함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꺼운 스테이크. 근데 스테이크는 근데 좀 약간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게 살코기가 있는 게 있고 마블링,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껴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마블링이 좀 껴있는 게 훨씬 부드럽죠. 맛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쁜 거지. 네, 마블링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렇죠. 저는 마블링, 그러니까 지방과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게 더 나쁠 거예요. 아무래도 포화지방 섭취량이 늘어나고 칼로리도 늘어나니까. 더불어 이제 고염식이가 될 수밖에 없고. 스테이크도 이게 밑간을 세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고혈압이 항상 혈압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당연히 소세지가 더 안 좋긴 하죠. 소세지가 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음식 중에 이런 포화지방량이 많고 고기를 또 많이 먹는 것, 이게 또 이제 심혈관계 어떤 그 관상동맥 질환을 많이 일으키더라. 이런 거고 미국의 데이터 가능성이 내용인데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음료. 음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술. 네, 음주도 이제 음주의 뭐 10g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알코올 10g이요. 알코올 10g 네. 그렇지만 근데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네. 과식도 할 수 있고 어. 더불어 이제 여러 이제 고염시기 그러다 보니까 고염시기로 항상 귀결이 되네요. 아, 고염시기를 엄청 싫어하시는 거. 고염시기가 이제 항상 고혈압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고염시기가 사실 그러니까 이미 질환 환자분들을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고염시기가 물론 고칼로리 식품, 그러니까 식사 섭취량을 늘리기는 해요. 근데 고염시기 자체는 봤더니 그냥 혈압 상승, 그러니까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데이터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물론 고혈압 환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염분 섭취의 제한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염시기 네. 염분이 들어가면 더불어서 이제 식사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확실히 염분 고혈압도 섭취가 그러니까 나트륨 자체는 칼로리가 없는데 왜 비만이 많지 했더니 그냥 많이 먹어요. 자기 많이 먹어. 네, 이게 우리의 뇌의 어떤 그 식욕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건드리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짜게 먹는 것들이 결국 이제 많이 먹게 하고 고칼로리 먹게 하고 그렇죠. 또 술은 근데 짭짤한 거랑 먹어야 맛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킬라 같은 거 괜히 소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코올량이 높을수록 짭짤한 것과 먹으면은 이게 약간 주는 그 만족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술과 함께 먹는 짭짤한 안주.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더불어 이제 특징적인 걸 골라본다 하면 선정해본다 하면 고염식과 함께 가공육과 같은 가공육. 이제 그리고 지방 고지방 그리고 지방도 이제 질이 좀 나쁘게 된다는 트랜스지방 그쵸.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특정 그런 게 종합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그 서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햄버거라든지 이제 굉장히 햄버거 두꺼운 세트 메뉴. 이제 네. 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음식 좋은 거는 그와 반대되긴 하는데 이런 좋은 음식은 채식이긴 하지만 네. 항상 이 채식이라는 거는 항상 대시식이나 지중해식이나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긴 하죠. 지중해식이라고 해서 뭐 올리브를 먹는다든지 적당한 나의 와인 양이라든지 이제 녹황색 채소를 먹는다든지 하여튼 문제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더불어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더불어 증가되게 되니까 급증가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홀푸드 자연식품 섭취를 늘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비용이 늘죠. 왜냐면 이게 그렇죠. 만들어낸 식품이 더 싸거든요. 그렇습니다. 초가공 식품이 더 싸요. 그리고 회사들도 이게 원가 자체가 되게 싸서 마케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비교적 원물을 좀 싸게 사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찾아보면은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심장내과 의사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햄버거 세트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기름기가 껴있는 고기를 먹는 것, 그러니까 적색육이죠. 적색육과 이 포화지와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술과 함께 먹는 짭짤한 안주, 고염식, 네. 고지방식 이런 걸로 이제 그러네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이런 게 있었어요. 심근경색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심근경색이 찾아왔는데 응급처치가 의미가 있나? 이건 그냥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심근경색으로 이제 내원하게 되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죠. 그쵸. 앞가슴 통증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 심근경색의 범위가 광범위하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심근경색이 찾아왔을 때, 즉 환자분이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신 거죠.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잘못된 거는 이제 자기가 급체했다. 이제 소화불량이라 해서 여러 민간요법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효과가 없어요. 심근경색은 이런 내장성 통증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그 통증 부위를 특정화할 수가 없어요. 앞가슴 전체로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통증 그리고 굉장히 구토를 많이 했을 때 우리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증처럼 특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이거는 심근경색의 범위에 따라서 좀 사람의 생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흉통으로만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심근경색이어도 그냥 좀 지나가는 경우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는 자가로 하기는 어렵고 요즘 같은 거는 이제 주변에
항상 의료기관들이 접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9를 통해서도 병원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응급처치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빠르게 응급실을 통해 내원해서 전문가의 로 면담을 통해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갑자기 심근경색 같다. 그렇게 하면 일단 신고해서 뭐 누군가 이제 집에 이제 올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사실 그 정도지. 이게 이제 아마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내가 신고를 했어요. 당연히 신고 먼저 해야 되니까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막 1분 정도 막 5분 정도 시간이 기잖아요.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글쎄요, 이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응급 구급대를 기다릴 때까지의 네. 시간. 네. 그 적은 비율이긴 하는데 이제 네. 가끔 이제 심근경색으로 부정맥으로 인해서 의식 소실을 하게 되고 그런 환자분들에게 주변에서의 응급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혈압이 안 잡힌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그럴 때 이제 바로 이제 바이스탠더 CPR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의 하나의 발현 양상으로 급사, 부정맥으로 인한 심실세동, 심실빈맥으로 발현되는 급사, 심장사가 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심내로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을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응급처치가 되겠죠. 그렇다고 모든 심근경색이 있어서 흉통이 있는 심근경색 환자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는 이제 말이 되진 않지만 의식소실을 동반한 환자의 혈압상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응급처치 CPR 해야겠네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졌고, 그렇죠. 의식이 없어졌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맥을 짚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렵긴 하죠. 일반인들은 맥을 짚어야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CPR을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맥을 짚는 것을 기본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집단에서 할 때 일반적인 CPR을 할 때는 이제 맥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의식이 소실되어 있고 깨웠는데 반응이 없고 자바로흡이 없고 그럴 때는 이제 CPR을 그렇죠, 시행하게 되는 게 현재는 이제 권고하고 있고,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 혈압이 유지되는지, 맥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쵸. 일반인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자바로흡이 없고 그리고 의식이 소실된다고 하면은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만약에 심근경색 환자분이 의식이 명료하고 그러면은 그냥 옆에서 좀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정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의식 소실이 있고 호흡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심장 마사지니 알고 있는 그 CPR 해주는 게 적절한 응급처치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또 그게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프잖아요. 엄청 아파하잖아요. 아직은 굉장히 아파하는데 이게 사실 심근경색이 아닌지 몰라요. 진통제 먹어도 될까요? 진통제 반응이 없죠, 거의. 그렇죠. 심근경색으로 내원했을 때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발한을 동반한 흉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소위 말하는 이제 진통제, 시판하는 약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를 일정 기간 한번 저희가 용량의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할 정도로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에는 진통제의 요구량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집에서 먹어도 되긴 하나요? 진통제를? 먹기도 하긴 하는데 뭘 많이 드시고 오시면 그쵸. 시술하실 때 구토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하면은 이게 막 통증이 심하고 이제 시술할 때 하다가 구토하면 흡입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물이나 이런 거 드셔도 되지만 이제 그런 거 통증을 완화해보기 위한 잘못된 의료 상식으로 이제 과도한 잘못된 섭취를 하는 거는, 약품을 섭취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프면 병원 와서 주사로 맞는 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더불어 심장 근육의 소생을 위한 빠른 재혈관화 시술이 심근경색이 맞다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일 좋고요. 그냥 위장관 경련 같은 거면 제일 좋죠. 맞습니다. 후유장애 없이.
근데 여기 대목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심근경색은 벼랑간 불현듯 찾아오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그 전부터 증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간상동맥 내에 이제 기름 찌꺼기, 이제 플라크라는 것이 쌓이고 그 플라크가 파열되면서 혈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혈류 장애를 유발할 때까지가 환자가 흉통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계단, 등장성 운동에 해당되는 계단을 오른다거나 혹은 자전거 타기를 한다거나 무거운 짐을 든다고 할 때 가슴 통증이 초기 시작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면 항상 모든 환자분들이 전구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근경색은 갑자기 급사하는 병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막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좀 작은 신호들이 그렇죠. 작은 신호가 있어요. 있었다. 그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작은 신호들이 있고 그 신호를 이제 포착하느냐 안 하느냐가 심근경색이 도래하기 전에 치료를 받느냐 안 하느냐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흉통 중에서도 우리가 뭐 움직이거나 막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럴 때 생기는 흉통에 대해서는 이게 또 잠깐 왔다 가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신경 안 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한 번씩 우리가 막 근육 같은 데 아플 때가 있으니까 뜨끔할 때가 있고, 근데 그게 좀 반복되거나 특히 움직임이나 뭐 힘을 쓸 때 연결이 돼 있다면은 꼭 가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는 마치 이제 어떤 질환을 발견하는 보물과 같은 질환이 아니고 우리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가진 환자분들이 때가 돼서 생긴 질환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흉통이 있다고 다 모든 심혈관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침습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가질 만한 환자, 고령이 가장 많고 남자는 40세, 여자는 50세 이상, 그리고 심혈관 위험 인자로 걸린 고혈압, 당뇨병, 뭐 비만이 있다든지, 그리고 반복적인 흉통이 노작성, 즉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분에서의 진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남자 30대, 여자 20대가 흉통이 있다고 해서 맞아요. 심혈관 질환을 검사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과도한. 굉장히 드물다. 좀 더 굉장히 히스토리 이런 걸 더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심장 질환 불현듯 찾아오긴 하지만 환자에게 워닝 사인을 항상 주게 돼 있다. 특히 이게 혈관과 관련된 그런 심장 질환은 특히 그렇다. 맞습니다. 라고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엄청나게 이게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뭐 도움이 되는 건지. 경동맥 초음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경동맥 초음파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당뇨병 있고 고지혈증 있고 그러면은 비침습적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혈관 질환과 좀 어떻게 좀 관련이 되는지.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는 저도 참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창윤 내분비내과지만 내분비내과, 심장내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발현하게 되죠. 일종의 당뇨병은 혈관병이라고도 지칭할 수가 있죠. 시간이 꽤 지나가게 되면 소동맥, 중간동맥은 뭐 대동맥까지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제 위험인자가 당뇨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심장혈관 질환이 굉장히 심장혈관이 직경이 5에서 이제 6mm 내외이기 때문에 그 심장혈관의 협착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통증이 있고 결국 병원에서 보게 되는 환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간혹 경험하게 된다면 흉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허벅지로 혹은 뭐 여기 팔에 있는 동맥으로 들어가서 실제 심장을 먹이는 혈관에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찍어보는 이 정도의 검사까지 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심장 박동에 맞춰서 CT를 통해 CT 혈관 조영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심장 혈관, 그 5mm에서 6mm에 해당되는 그 혈관의 내강의 협착 정도도 알 수 있었지만 있는데 그런 기술이
있기 전에는 네. 이 환자가 동맥 경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맞아요. 관상동맥 조형 CT가 구비되어 있는 센터가 그렇게 현재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일부 이제 구비되어 있지 않는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에서는 네. 이제 환자의 동맥 경화가 있는지를 평가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평가해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경동맥. 맞아요. 이게 목동맥은 이제 피부에 접해 있고 바로 여기 여러분들 만져보시면은 팔딱팔딱 그렇죠. 뛰는 맥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는 오랫동안 이제 사용했던 이제 네. 하나의 진단 툴이다 보니까 초음파를 통해서 경동맥에 협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우리 몸이 이제 동맥경화가 시작된다고 할 때 순서가 보통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관상 동맥이 되는 거고 맞아요. 더불어 이제 관상 동맥의 동맥경화가 시작되다 보면 순서상 모든 그렇진 않지만 그 다음에 경동맥 맞아요. 그리고 경동맥의 경화 협착이 진행되면 이제 하지동맥 질환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되는 관상동맥 질환의 협착은 당시 이제 조영수를 통해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우니 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가 되겠고 그 경동맥 초음파에 내막이 두꺼워져 있다든지 동맥경화가 있다면 이분은 동맥경화가 굉장히 좀 진행되어 그렇죠. 있고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게 된 관상동맥도 좁아져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그 내막 경동맥의 내막의 두께를 통해서 이 환자의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이제 가늠하기도 했었죠. 네. 현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검사 항목에 경동맥 초음파를 통한 내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게 하나의 이제 여러 뇌졸중이나 맞아요.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네. 있어서 손쉽게 이제 그쵸, 시행을 쉽죠. 하고 네. 있는 게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보고 기저질환도 고려해가지고 실제 혈소판 억제제,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약을 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경동맥 초음파만으로도 이제 치료의 방향을 크게 맞아요.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저는 네. 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과 뭔가 조치가 달라지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경동맥 초음파는 좀 두 가지 다 좀 의미가 있어요. 예측의 의미도 좀 있고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약이라는 게 또 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약이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이 환자의 어떤 애후가 좀 나쁠 수 있냐, 약을 안 썼을 때 이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예전만큼 좀 더 무분별하게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좀 응고를 좀 막아주는 약들을 사용하는 게 좀 줄긴 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뭐만 있으면 막 썼던 건데. 맞아요. 좋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의 이제 얘기 자체가 왜냐면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향후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네. 주요 심혈관 사건을 예측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대규모 이제 네, 맞아요. 연구, 대규모 환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이 환자를 추적 관찰했을 때 어떤 특정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심혈관 사건이 더 생긴다더라. 그런 위험 예측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프레밍엄이라든지 뭐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ASCVD, 최근에는 이제 프리벤트 스코어라고 여러 이제 스코어들을 해서 이 환자의 위험 인자에 해당되는 주요 위험 인자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에 당신은 얼마의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거는 결국 그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그 경과감사를 한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분을 정확하게 위험도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상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경동맥 초음파라는 거죠. 이 사람의 리스크는 어찌됐든 예측하는 거고 현재 이 사람은 동맥경화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는 이런 위험도 예측에 대한 스코어링 시스템에 상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뭐 조영제나 뭐 방사선 피폭이 없다라는 측면이 장점이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있네. 굉장히 질문이 이건 좀 기네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골든타임이 중요한, 최대한 빨리라고 알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경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하고 흔한 심혈관 질환들이랑 어떤 증세를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지 중요한 대표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심혈관 질환에서 심혈관 질환의 증세를 보고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느냐?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게 호흡 있죠? 곤란, 노작성 흉통, 그리고 발안을 동반한 지속되는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게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저희가 증후군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고 그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대표적인 세 개의 증상이 네. 이제 운동을 할 때 시작하게 되는 아픔, 통증, 네.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속되고 네, 10에서 20분 지속되고 쉬면 좋아지고 쉬면 좋아지고 그리고 점점점 악화되는 점점 통증. 악화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세 개의 질환. 세 개 다 말하신 거네요. 운동할 때 아프고 쉬면 좋아지고 그 통증이 점점점 악화된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아픈 정도가 다음번에 더 심해지고 다음번에 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경과가 점점 악화되는 코스를 걷는다.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현재 이제 골든타임 아주 우창윤 선생님 친구분께서 맡으시죠. 이번에 중증외상센터. 네, 골든타임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질환 진단을 가지더라도 골든타임을 지난 환자와 지나지 않은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는 거죠. 조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생과 사를 겪게 되는 제가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그런 골든타임 똑같은 진단이고 똑같은 조치를 했는데 어떤 분은 사망하고 어떤 분은 소생하는 걸 보면 골든타임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을 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저희가 심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을 90분, 120분 이렇게 정확하게 했지만 89분이면 어떻고 91분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로 되도록이면 좀 빨리 가능한 빨리 시간은 심근의 소생과 비례한다.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빠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약간 질문들 중에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심근경색이 올까요? 다 오시는 건 아니죠, 물론. 네, 다 오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오게 될까요? 고지혈증이란 게 약간 이제 판단하기가 왜냐하면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이제 그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제 150, 130, 100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진단 범위가 있어요. 근데 진단하게 되는 범위와 이 환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지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진단하게 되는 LDL 콜레스테롤 보통 이제 100에서 130 이상이 보통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지속되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인지에 계속 노출되고 시간이 지속됐을 때 질환으로 발현되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레가시 이펙트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위험자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그로 인해서 중대한 질환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그렇죠. 근데 특히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 고혈당이 함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쪽으로 침착되고 이 플라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혈관 데미지도 많아지니까 고지혈증 환자분들이면은 진짜 전반적으로 혈관에 영향을 끼치는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 같이 관리하시면 훨씬 낫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100% 오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고지혈증이 심근경색으로 1대1 질환이라 1대1 대응이 되는 상관관계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도 심근경색으로 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맞아요. 하지만 주요 위험인자로 인식되는 게 첫째 나이, 둘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 다음에 과다체중, 신체적 비활동성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어서 고지혈증은 이제 심근경색 주요 위험인자고 그리고 더불어 고지혈증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맞아요. 대상이라는 네. 게 여러 이제 내과 의사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네. 거죠. 이거 질문 드리고 싶네요. 그럼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인데 매일 햄버거 세트, 감자튀김과 콜라까지 먹어요. 그렇게 하루 한 끼를 매일 그렇게 먹는 사람과 고지혈증은 없어요. 고지혈증 환자분이 있어요. 누가 더 신경세? 그러면 없을까요? 이제 물론 식사 습관과 함께 고지혈증은 이제 항상 네. 이제 같이 그쵸. 아마 그 사람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죠. 고지혈증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그렇게 매일 먹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지혈증은 이제 영장류의 특징적인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파충류라든지 뭐 이런 설치류에 드는 고지혈증으로 물론 기대 생존 시간이 짧으니까 그쵸. 그렇지만 네. 영장류처럼 기대 여명이 뭐 최소한 70에서 80세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능을 가지게 되는 여러 인자 중에 하나가 LDL 콜레스테롤이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장류는 특징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치료하지 않을 때 40세 보통 이제 저희 클리닉의 내원에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해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통상 140에서 160입니다. 그래서 영장류는 고지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데 식습관까지 더 더해지면 고지혈증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한없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저희가 아주 높다고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기준이 190mg 데시리터인데 그거보다 월등히 어떤 이제 가족적인 유전자적인 문제가 없다면 식이습관만으로 월등히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식이습관과 관련된 건 이제 중성지방 그쵸. 가장 관련이 네.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일종의 이제 여러 사실 식습관의 영향을 네. 받지만 아주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나 어떤 운동으로 낮추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LDL 콜레스테롤을. 맞습니다. 네, 잘 안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 네. 그나마 식생활 중에 이제 그 안 좋은 포화지방과 관련된 게 그나마 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매일 햄버거 세트를 먹어도 이 사람 고지혈증이 안 생긴 사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사람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 누가 더?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그런 여러 이제 인자가 돼 있지만 현재는 LDL 콜레스테롤도 네.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LDL의 파티클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세분화하는 게 돼 있는데 현재는 뭉뚱그려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하긴 하는데 그런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이런 LDL 콜레스테롤의 프로파일이 나쁜 쪽으로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더 나중에 더 진단 검사의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세분화하게 있고 현재도 LDL 콜레스테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뭐 리포프로테인이라든지 그쵸. 아포비라든지 뭐 이런 이제 더 고고 콜레스테롤 혈증을 더 위험도를 낮추려고 위험도를 세분화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혈당, 네. 그다음에 햄버거와 같은 여러 이제 위험인자 알려지는 식습관 함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분들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식습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LDL을 가지는 거죠. 네, 그래도 그런 분들 신경 환자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도 그걸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리스크가 또 이렇게 마냥 높아지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을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심장혈관 질환의 이제 환자를 경험하는 게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추적 관찰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런 환자분들 보면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든지 그다음 위험도 관리를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시키면서 심지어 심혈관 질환에 있는 콜레스테롤 플락이 리그레션 되는 오히려 정상혈관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위험도 관리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교수님 좀 준비하시는 것들을 이야기 드릴까 아니면 질문 좀 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늘의 주제는 저는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